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앞에는 부동산 시장과 물가 안정 등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유응환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 2분과 인수위원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중에 어떤 부분을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지 한 가지씩 꼽고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단연코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 부채나 가계 부채 또 생산성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최저의 출산율 또 급속한 고령화 경제적인 양극화 이런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지금 있습니다.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제가 반도체하고 ESG 쪽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우리가 가진 경쟁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도 666억 불이라고 하는 그 수익을 냈습니다. 이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ESG라는 이제 전 세계의 새로운 흐름이 잘 활용이 돼서 풀스 무버로서의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산업의 혁신을 해야 합니다. 예. 미래는 초지능과 또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됐을 때 그 반도체나 자동차, 통신 이런 것들에 강점이 있는 산업들에 서로 상호 간의 융합과 또 이제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전 세계 반도체 동향을 보면 이게 그 여러 가지 산업군 간의 그 융합을 통해서 초격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 통신 산업군 간의 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SG 관점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환경 문제나 어떤 삶의 질의 문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잘 만드느냐가 우리 벤처 스타트업의 굉장히 좋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걸 통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와 ESG 꼽아주셨고 저희가 또 이 내용은 차후에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께서는 네. 어떤 부분에 좀 제일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역시나 이제 물가 안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우리가 삼고 현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가장 지금 시급한 것은 뭐 같이 맞물려 있겠지만은 이제는 이렇게 물가 안정이 민생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는 물가 안정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그 전쟁 이전부터 사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자재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망 체인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물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는 가고 있는데 사실 왜 고물가가 안 좋냐라고 본다 그러면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소비가 위축이 됩니다. 물가가 높기 때문에 위축이 되고 무엇보다 사실 이렇게 물가 상태가 높다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자체가 잘 이루어지질 않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물가 안정이 시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또 고환율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달러의 강세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는 안전자산의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당연히 뭐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는 달러 쪽으로 흐르게 되고 원화 약세가 되고 환율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수입 물가가 높아진다? 그럼 내수 물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물가가 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삼고 현상을 좀 잠재울 어떤 묘안을 좀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ESG 그리고 물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 위원께서는 실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직접 또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 로드맵을 짜는 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향후 경제 정책 5년 동안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개혁 등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을 강조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정한 운동장, 즉 레벨 플레잉 필드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더욱이 이제 조력자하고 촉진자 역할을 정부가 하는 그래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경제 활동을 해서 여기서 많은 일자리와 성장을 가져오는 그래서 민간 중심의 그런 경제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이제 그 민간의 혁신들이 나와서 그 혁신적인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마음껏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젊은 세대들한테 에너지를 더 부여하고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 혁신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긴 호흡으로 어떻게 하면 각 개인의 능력을 잘 발현을 해서 그게 어떤 경제의 성과로 나올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국가가 조력을 하고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께는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신 내용을 보면 향후 3년, 5년 후면 반도체 시장, 우리 반도체 시장이 좀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실까요? 예, 작년에 우리가 이제 1,280억 불 수출을 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666억 불의 흑자를 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근데 대부분 보면 91%가 메모리 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사실은 더 시장이 넓어지고 비중이 높은 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그쪽에 대한 우리가 이제 투자와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중국은 이미 이제 저희 턱 밑까지 쫓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DDR4라든지 LPDDR5를 이미 양산하고 있고요. 만약에 치킨 게임이 시작되면 저희가 그 666억 불 중에 91%에 해당되는 메모리 쪽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 이제 저희가 도망갈 수 있는 그 룸은 되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미세 공정이라든지 또 고속 그 메모리 설계라든지 이런 예. 측면이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굉장히 더딜 수밖에 없고요. 그런 샌드위치 상황이 되면서 우리한테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노력으로 좀 극복해 나가야겠다라는 네. 말씀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K반도체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평론가께서는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역시나 이제 인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예. 아무리 뭐 R&D 하고 그다음에 뭐 세액 공제를 주고 아무리 뭐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 하지만은 인력이 없으면 거기서 일할 사람이 없으면 또 연구할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 요즘에는 가르칠 교수도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인력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아젠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마 수도권 대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리고 싶어도 수도권 대학에서 이게 반도체 학과에 대한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인구가 몰리게 하는 대표적인 게 대학이라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업계 입장에서는 특례를 좀 줘서 반도체 학과만이라도 조금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특히 지금 계약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이제 반도체 계약학과가 있는데 이제 기업과 대학이 이제 콜라보를 하는 건데요. 총 7개의 대학입니다. 올해까지. 그런데 이걸 더 늘려줄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정원도 늘려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가장 큰 수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예. 그렇게 좀 가셔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 우리나라의 K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으로 이제 제안을 좀 해주셨고 그 밖에 또 다른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보시면 2000년대 초가 이제 PC 시대였습니다. 윈도우즈 인텔 시대였다가 이제 모바일 시대를 거쳐서 이제 에지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윈텔 시대에 보시면 윈도우즈 인텔 그 마이크로소프트죠. 이게 이제 탑2, 탑10 안에 들었던 그런 테크놀로지 기업이고요. 그리고 팬 기업을 포함한 모바일 기업들이 한 8개 정도
아시다시피 탑10 기업의 모바일 시대에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에지의 시대에 누가 그 디지털 영토를 먼저 많이 선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특히 2030년에 반도체 시장이 1,300조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량의 증가 속도는 익스포넨셜 그로스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반도체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한테 기회가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제 통신이라든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 자동차 이런 쪽과 같이 융합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면은 이제 XR이나 로보틱스 또 스마트 헬스케어 이런 쪽이 있고 자율주행 쪽은 모빌리티나 여러 가지 그 커넥티비티 관련된 반도체들이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향후 수년간 62조의 금액을 반도체에 넣는다고 합니다. 예. EU는 71조고요. 중국은 170조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규모가 작고 아직까지는 확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 중에는 이제 선당 공정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잘 마련한다든지 예. 아니면 3D 패키징 기술을 무어슬로우를 극복하는 그런 방향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그리고 5G 망을 활용한다든지 표준을 우리가 선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초저지연 반도체 다품종 소량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생태계를 잘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쉐어드 메모리 쪽은 이제 우리가 글로벌 제휴를 통해서 먼저 이 디지털 영토를 선점할 필요가 있고요. 예. 중소 팹리스들도 파운더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공공 파운더리 운영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쪽 생태계를 잘 갖춰야 되고 대만은 이미 그런 쪽이 잘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소부장 쪽은 폐수 처리 시설 단지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R&D 케미칼 쪽의 R&D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실효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으로는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R&D 쪽에 세액 공제율을 확대한다든지 또 민간 합동의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을 창출한다든지 예. 아니면 핵심 인프라 구축 시에 발생하는 여러 난제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력자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인재 양성 측면에 있어서도 예. 저희가 이제 10만 명 인재 양성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만 정도 이상의 설계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향후 5년간 아키텍트나 R&D 인력 한 3만 명 정도를 전문가 육성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설계 실무자 6만 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간 12,000명, 또 5년간 6만 명의 그런 설계 실무자 육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상 협력 및 동맹 강화를 통해서 미국 등 여러 협력을 함으로써 이제 반도체의 외교 아젠다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ESG가 굉장히 활용 가능한 그런 아젠다다라는 측면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의 어떤 경쟁력을 위해서 좀 많은 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이제 두 분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하나 보니까 국내 기업 10곳 중에 7곳이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혹시 이 결과 보셨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네, 보니까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이걸 봤을 때 한 가지 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이제 규제 혁파겠죠. 워낙 그 규제가 지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아마 좀 검토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왜 제가 제로 베이스라고 말씀드리냐면 현재의 모든 규제는 포지티브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돼. 이렇게 딱 할 것만 이렇게 정해놨어요.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네거티브로 규제로 가는 거죠. 이것만 안 돼. 그럼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창의 있으신 분들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다양한 어떤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완전히 뒤엎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네거티브 규제로 좀 흘러야 된다. 대표적인 게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이런 문제점이 좀 잘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실 약을 배달한다? 이거 사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대에는 약을 이렇게 배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좀 이루어졌었지만은 사실 많은 어떤 이익 단체로 인해서 좀 반대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IT나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렇게 좀 규제 혁파, 이제 규제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 규제 완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정부에서 꼭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인데 향후 윤석열 정부는 좀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그러니까 ESG 측면에서 G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은 E와 S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사회 예.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지속 가능한 발전,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런 그 관심을 잘 유도를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코어 컴피던시를 잘 활용을 해서 벤처 스타트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일자리 90%는 지금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가 가진 IP 또 국가가 가진 공공 데이터 또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책 금융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그 벤처 스타트업 쪽에 혁신 성장을 해서 예.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청년 일자리 이야기도 해봤고 또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받는 것을 하나하나 꼽아보고 있는데 부동산 이야기를 빼놓을 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새 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공약 때 얘기했던 부동산 정책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의 자료에 따르면은 지난달까지 사실 서울 아파트 집값은요, 사실 이렇게 보합권에 머물러 있었다가 5월 첫째 주 와서 0.0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합권에서 상승 기조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역시나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약속했던 부동산 정책들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대선 이전에는 부동산의 보합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게 금리 인상기였습니다. 그다음에 경제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거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지금 상태로는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약속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대 심리가 좀 작용이 돼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좀 뜨거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대표적인 게 사실 용산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예, 뭐 집무실에 대한 이슈도 있겠고 무엇보다 거기에 대면 구축 아파트라든지 또 한남동 같은 경우는 저층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부동산 부분에서는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아마 당분간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당장 오늘부터 시작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해서는 네.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는 이런 양도세 문제도 있겠고 일단 보유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좀 동시에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예. 일단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해서 20%포인트 정도 더 높이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중심으로는 매물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총합해보는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만 82.5%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팔겠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오늘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등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세 기본세율만 최고세율 45%만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양도 쪽 부분은 매매하는 쪽은 좀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DSR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완화가 되지 않았죠. LTV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선 반응을 하고 있는데
DSR 같은 부분에는 이제는 뭐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사실 DSR 규제는 아직 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일단 새로운 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청년 세대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번에 좀 잘 나왔던 게 그거 있습니다. DSR의 규제가 이제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월급이 낮으신 분들은 사실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갖고 나왔던 게 청년 세대 미래 소득을 반영하겠다.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청년 세대들의 미래 소득을 반영해서 DSR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ESG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제 저희 이야기 나누면서 중간중간 내용이 나오기도 했고 또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도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제 110대 과제 포함을 시켰는데 일단 좀 생소하신 분도 있고 또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개념을 좀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친숙한 단어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탄소 중립이라든지 균형 성장, 그 공정 경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탄소 중립은 이제 그러니까 환경 쪽에 강조해서 언급하는 단어고요. 예. 균형 성장은 S, 즉 사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공정 경제가 G, 그 지배 구조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혹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E는 환경은 전 세계 팬데믹이나 기후 위기 등 환경적인 난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S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E와 S의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G가 굉장히 투명한 지배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바로 ESG고 또 유 의원과 인수위가 마련한 ESG 혁신 성장 로드맵이 있을 텐데 거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 국가가 가진 리소스를 잘 활용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은 ESG라는 게 어떤 규제라든지 어떤 뭐 기업의 단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 부분이 아니고 ESG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좀 적극적인 프로액티브하게 보면은 ESG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많은 혁신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 지렛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이 정보가 갖고 있는 공공 데이터라든지 또 IP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예. ESG 금융을 레버리지 하게 되면 많은 융복합 R&D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산업을 만들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포함된 거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반의 ESG 혁신 성장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탄소 분야 신산업을 통해서 사회적인 그런 산업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부분이랄지 예. 혹은 자금 걱정 없이 ESG 활동을 지속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금융 공급 이런 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2030년까지 310조까지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와 중기벤처부의 ESG 전용 자금 60조를 활용을 하면 향후 5년간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 이제 마지막 질문 평론가께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새 정부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추경안 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춘 추경안이 될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추경안에 대한 소문들은 많은데 아직 네. 확인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분들 중심으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이제 스케줄을 본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는 사실 이제 2차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 전달될 것으로 이제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빠르면 12일입니다. 그러니까 12일에 열리는 윤석열 정부 새로운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리게 되거든요. 예. 이때 이제 추경안 처리가 이제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럼 바로 이제는 국회로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예. 그럼 국회에서 이제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다시 한번 정부 쪽으로 공고가 내려지고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추경안이 어떤 형식으로 나올 것인가, 온전한 손실보상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소상공인 입장에게는 지금까지 나왔던 인수위의 목소리를 종합해 본다 그러면 만족하지 못한 추경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관심들이 많지만은 아직 확인된 정보는 없다. 그래서 지금 본다 그러면 나온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551만 곳이 이제 피해를 받았다라고 인수위 쪽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손실 규모가 한 54조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기존 정부, 그러니까 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손실 보상을 했던 것이 한 3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제는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 과연 납득할 만한 어떤 추경안이 될 것인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지금 정부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거든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돈을 풀자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안 풀자니 이제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소상공인들은 워낙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약간 맞물린 상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정부가 시작했다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국민들이 또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좋은 어떤 방안, 추경안이 나와줘서 정말 힘든 계층에게 도움이 되는 단비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유웅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